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쉬었으면 시작해 볼까요? 이 시간을 먼저 지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본 중간고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할게요. 필수 문제로 그런 걸 줬죠. 필수 문제는 선택이 아니고 배점도 50점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위험성 범죄자 예를 들어 조두순을 예를 들었죠. 고위험성 범죄자의 경비 등급별 처우 내용들 어떻게 적용하고 그 처우 내용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적용해서, 그래서 적용과 처우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교정 이념과 교정 개념의 변천, 소위 교정 이념이 변해오면서 분류심사의 관련성, 분류심사는 어떤 것이 더 중요성을 갖게 되었고, 무엇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내용들이죠. 그 관련성들, 교정 이념이 형벌 처벌 위주에서 어떻게 치료, 적응 이런 이념들을 거쳐오다가 사회복귀 이념에서 또 이제 공정 이론으로 이렇게 이념으로 넘어오는데, 그랬을 때 분류심사는 어디에 주안점을 뒀을까? 당연히 공정 이념 같다면 예를 들어서 범수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겠죠. 왜냐하면 3아웃, 3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삼진 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있겠죠. 근데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이제는 소극적인 수용 관리 차원에서 처우를 위한, 개별 처우를 위한 쪽으로의 이동 변화들, 이런 부분 등의 관련성에 대한 걸 잘 적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누진처우 제도의 비판인데, 의의와 비판인데, 누진처우 제도도 갖고 있는 역사적 이런 어떤 의미가 굉장히 커요. 최초에 정말 다양한 범죄자들을 한데 집금했을 때, 집단적으로 구금했을 때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로부터 어쩌면은 분류가 더 구체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이 도입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누진저도가 갖고 있는 주어진 형계를 형이 확정되면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계급이 올라가는, 또는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지면서 말로는 이제 자력 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지만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석방과도 같이 연계시킨다,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그 누진처우 제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정 이념에 비춰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그렇죠? 최하위급에 뒀을 때 모든 사람이 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되고, 모든 사람을 4급에 최하위급에 편입시켰을 때 그 개별적인 처우가 반영되지 않는 거고, 개별 특성이, 그리고 사인의 처우와 연계도 전혀 언급되어진 바가 없고, 최상위급으로 갔을 때 과연 가석방과 잘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이런 어떤 비판들 관련지어서. 그리고 이제 행영과 교정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같은 동의어로도 사용되지만은 두 개는 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는 형식적인,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 또 형 집행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라면 교정행은 보다도 실천적이고 이념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련지어서 설명해낼 수 있겠는가. 대단히 다들 잘 썼어요. 특히 강의 시간에 잘 들었던 내용을 적어준 학생들은 그 주제를, 그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잘 적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한 가지는 2, 3페이지 내로 좀 작성하라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적은 학생도 있어요. 불리역은 없지만은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2, 3페이지 내로 또 정리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지면 내에 내 생각을 잘 정리낼 수 있는지. 이게 시험의 기술이죠. 또 한 가지는 네 문제 중에서 하나는 필수 문제고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네 문제를 꼼꼼히 잘 적은 학생도 있어요. 물론 불이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네 문제를 적어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오히려 뭐 불이익을 준 건 아니지만 주어진 제시된 대로 써주는 게 시험에 대한 응하는 태도죠. 방법이고.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 학생도 있었어요. 행영과 교정의 개념을 정반대로 설명해내는 학생도 있어서 내가 설명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잘 적어준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름을 가리고 볼게요. 점수는 보여줘도 되죠? 단 한 명 100점, 99점 이렇게 받은 학생도 있어요. 제가 평가했으니까 물론 주관적이지만 또 80점대, 70점대까지도 있고요. 네. 아주 놀라울 만큼 잘 적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특히 누인제도의 설명을 하면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한 그 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 잘 운영했을 때는 나름대로 교정도 그렇게 그 이념도 구현해 가면서 해낼 수도 잘 운영한다면 이런 개인의 판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경기 등급별 최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런 고위험성 범죄자들은 경비 등급의 S4 중구급 시설에 수용돼서 그에 맞는 수용 관리와 처우를 받아야 되지만은 출소 후에도 사회로 복귀 후에도 보안 처분과 같은 사인의 처우 등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형사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치료적 어떤 처우도 따라야 할 것이다. 굉장히 그 시설 내 문제가 아닌 어찌 보면 교정의 최광의의 개념이기도 하죠. 사인의 처우 연계성 또 그리고 늘 통제나 감시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치료적 조치까지가 가능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참 잘해준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학생이 아마 이 부분들에서는 거의 이제 최고 점수 만점들을 받은 물론 도중에 몇 가지들 차이들은 있었어요. 그 잘못된 점은 있었어요. 조두순의 경우 중경비 시설인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되었었다는데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서 전혀 감점은 안 했어요. 그냥 만점을 줬는데 사실은 경북 북부 제1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의 성격에 모든 범죄자가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고위험성 범죄자는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있죠. 그런 부분은 큰 흐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감점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감점이 되었던 부분이라 아까 이야기했던 전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설명한 행영과 교정을 뒤바꿔서 설명해 놓는다랄지 이런 경우에는 좀 아쉬웠습니다. 내가 설명을 좀 더 잘 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 이 학생이었네요.
행영과 교정을 반대로 적어줬어요. 아마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행영은 교정교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교정이라는 개념은 범죄자의 구금과 형별 부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본다 그러는데 아마도 쓰면서 잘못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애썼어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소득 점수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거예요. 자료 볼까요? 어느 자료가 잘 보이는지 몰라서 제가 뽑아보긴 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과도 관련되어진 내용도 포함돼요. 소득점수. 소득점수라는 것은 뭘까요? 본인이 어떤 점수를 땄다는 거잖아요. 소득점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처우 과정을 알 수 있겠죠. 소위 어떻게 자력 개선을 하고 있는지,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혹시 또 잘못해서 행정벌인 징벌을 받거나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이 다 반영돼야 되겠죠.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어떤 점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이제 소득 점수로 하자. 소득 점수는 이렇게 산정을 해요. 시행규칙 77조에 이제 규정을 해뒀는데 10점 만점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수용생활 태도를 5점. 평상시 했던 태도들 수용생활에. 그리고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5점. 그래서 다음에 뭐 이게 있는지 어떻게 평가의 기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소장은 수형자의 소득 점수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득 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는 거예요. 소득 점수는 매월에 자기 점수죠. 이 경우 대상자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로 나눴죠. 하나는 수용 생활 태도. 우리는 소위 소행 점수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수용 생활 태도와 작업. 수용 생활 태도에서는 품행이나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를 보는 거겠죠. 평상시의 태도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이제 책임감 또는 협동심 이런 거. 이런 것에서 매우 양호하다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개선을 요한다 2점, 불량하다 1점으로 이제 채점을 하고요. 작업 또는 교육의 성적도 부과된 작업이나 교육의 실적 정도와 또 뭐 근면성, 열심히 했는데 좀 작업의 실적이 좀 덜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다 이런 노력의 정도 같은 건 평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과된 작업, 교육의 실적 정도,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는 어떤 근면성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하죠.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나쁜 공통점들, 아무래도 게으르 나태하다는 부분들을 늘 들어요. 지속적인 어떤 성실성 이런 부분들이 재본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숙련도, 기술력, 작업 기간, 교육 태도,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걸 누가 할까? 보안과 작업 담당 교도관 및 광구라고 하는 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거예요. 생활관을. 광구의 책임 교도관은 서로 협의해서 소득 점수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용자에 대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 점수를 채점해 주는 거예요.
이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양호하다 이제 수, 미, 양가로 채점을 하는데 수는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걸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이하인 경우에는 수를 각각 한 명씩 채점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운 작업장들 있죠. 작업장 중에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 점수의 수는 5% 이내, 우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해서 줄 수가 있어요. 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통상 하는 데가 치사장 같은 일찍 와서 밥을 하고 다 끝나고 나도 마무리하고 늦게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에게는 처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소득 점수에도 반영이 되고 사실은 가석 방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점수의 평정은 어떻게 할까? 소장은 재심사를 하는 경우, 우리 재심사 공부했었죠? 신입심사와 재심사,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는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평가한 수용자의 소득 점수를 평정해서 경비 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돼요. 조정한다는 말은 우선은 그대로 유지한다랄지, 그다음에 상향 조정해서 경비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랄지, 문제가 있어서 하향 조정한다랄지. 그죠? 다만 부정기 재심사의 소득 점수 평정 대상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부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매달 채점을 한다 그랬으니까 재심사의 평정 기간이 있었죠. 우리 공부했었죠.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원씩. 그 기간이 되었을 때 매달 얻은 점수를 합산해서 그 기간 동안의 달로 나누면은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우리가 그걸 평정한다. 그래서 평정 소득 점수로 이제 재심사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재심사를 한다는 말은 경비 처우급의 교도소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 처우급을 조정할 때 경비 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평정 소득 점수를 반영하는 거죠.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물론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런데 상향 조정할 때는 항상 재심사 때 8점 이상. 그런데 이제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했을 때는 마지막 기간의 재심사잖아요. 마지막에. 그럴 때는 8점이 아니라 7점 이상이어도 경비처우급을 상향 조정해 주는. 왜냐하면 그때는 가석방과 연결되어 있고 또 다른 처우를 통해서 가족과의 어떤 관계 같은 걸 더 확대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화 횟수랄지 서신이랄지 면회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의 반영 때문에 그런 6분의 5가 도달했을 때는 7점 이상도 반영한다. 하향 조정은 계속해서 평균 낸 점수가 5점 이하이면 하향 조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우 등급이 조정되면 이건 우리나라 교도소를 처우 등급으로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운영 체계죠.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조정된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조정된 등급은 그달 다음 날부터 하는데 그달 초일부터 하는 걸로. 왜죠?
초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의 점수들을 계속해서 평정해 왔고 채점해 왔고 그걸 그 기간 평정하는 시기에 그 기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달에 초일부터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 달의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조정이 되면은 수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우의 방향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우 등급별 수용은 소장은 수용자를 기본 수용 등급별, 경비 처우 등급별로 구분해서 수용해야 하는데 다만 처우상 필요하거나 시설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 수용급, 경비 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독고 수용이 원칙인데 홍보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만약에 모든 수용자를 혼자 있게 되고 모든 거실들이나 사동이나가 정확히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다면 굳이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용급이 바뀌면은 많은 어떤 처우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물품 지급 같은 것도 소장은 수용자의 경비 처급에 따라서 물품의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부식, 먹는 것들이 주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용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개방처우급은 어떤 걸 할까요? 구애 공장에 나가거나 외부 통근을 하거나 이런 개방처우를 하게 될 때는 색상이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원, 그러니까 봉사원은 주로 이제 운영 지원 작업 같은.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처우급, 일반 경비처우급의 수용자로서 교종 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해서 다른 수용자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해서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어요? 담당 교동안의 사무 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연히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굉장히 명확히 규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봉사원의 선정, 기간 연장,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담당과에서 이를테면 처우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 그걸 정리하고 그냥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처우와 관련된 것은 분류처우위원회는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건 최근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우급이 2급 이상이다. 그렇다면은 자치생활,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처우급 수용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소위 S1, S2급 이상에는 자치생활을. 이 자치활동이라는 게 뭘까요? 자치생활, 안에서의 자치활동, 어디 마음대로 다닌다. 여기에는 인원점검도 스스로, 인원점검도 경비 등 위험한 수용자들은 직접 교동안이 가서 교동공무원이 인원수를 체크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 정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은 좀 자치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 적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경비처우급이 변경된다는 건 굉장히 안에서 중요한 거죠. 접견 허용 횟수를 이렇게 해요. 개방처우급 그러면 매일 접견할 수 있다. 면회죠. 접견이라고 해요. 교도소에서는. 완화경비처우급은 월 6회를 한다. 일반 경비처우급은 월 4회다. 중경비처우급은 월 4회만 접견을 허가한다. 이렇게 경비 등급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다른 시설의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특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제 접견 장소가 항상 제한되어 있는데 개방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이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천안 개방교도소 같은 경우가 그래요. 밀폐된 공간 유리 차단막에서의 접견이 아니라 일반 테이블에서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개방교도소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또 이제 개방시설 완화처우급 경비의 수용자들에게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을 에서 할 수 있도록 그 가족 만남의 날 행사는 일정한 날을 정해서 필요한 날에 이제 가족들이 와서 자유롭게 약간 음식도 먹으면서 이렇게 가족 만남의 날을 한다랄지. 그리고 가족 만남의 집에서 가족 만남의 집은 통상 1박 2일로 직계 가족들이 와서 형제 자매나 직계 가족이 와서 1박 2일로 지내는 것을 가족 만남의 집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족 만남의 날인데 그러면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이 오지 못하는 상황들에 딱한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자매결연을 우리는 자매결연이라고 그래요.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만남의 집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가족 만남의 집은 처음에는 담 밖에 지으려다 지금 담 안에 있는데 담 안에서 외곽만 경비하고 내부 건물 안에서는 자유롭게 1박 2일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처음에 부부 만남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지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의 반감이 아주 많았어요. 뭐야 지금 뭐 부부 만남의 집이라니 그래가지고 1년쯤 진행하다가 가족 만남의 집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이처럼 경비 소득 점수에 의해서 재심사를 하고 재심사에 따라서 평정된 소득 점수에 따라서 재심사를 하고 재심사를 통해서 경비처우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처우 내용들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쉬었다 하죠.